조지 오웰의 생애와 동물농장 1984 빅브라더. 조지 오웰은 1903년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의 작가, 저널리스트, 비평가로 특히 그의 대표작인 동물농장과 1984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학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웰은 영국의 관리로 인도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상당 부분 영국에서 보내며 교육을 받았고 이후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제국주의에 대한 초기 비판적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1922년 오웰은 버마에서 영국 제국 경찰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제국주의적 억압에 대한 반감으로 1927년 사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파리와 런던에서 가난한 삶을 체험하며 글쓰기를 시작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초기 저작인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로 출판되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며 공화국을 지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강한 반파시즘 및 반스탈린주의 감정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후에 그의 작품들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체험은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책에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정치적 이상의 파괴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1945년 출간된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스탈린 체제의 변질을 동물들을 통해 풍자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오웰은 권력의 부패와 이상주의의 변질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돼지들이 인간 농장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부패하고 억압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특히 권력에 의한 언어와 역사의 조작을 통한 인민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오웰은 결핵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사망 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농장과 1984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억압과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웰의 작품은 그의 날카로운 통찰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현대사회와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동물농장은 혁명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그 순수성을 잃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 존스 씨의 농장을 점거하고 존스 씨 부부를 쫓아낸다. 이런 우화는 미묘하달 것도 없다. 늙은 메이저는 죽기 전에 동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동무들이라고 부른다. 반란 자체는 주동자들에 의해 동물주의의 이름으로 미화된다. 오웰이 이 작품을 착상한 것은 1937년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 싸울 때였다. 오웰은 이 작품이 스탈린과 그 일당을 겨냥한 풍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감추지 않았다. 집필은 1943년 말에서 1944년 초까지 했다. 러시아군이 독일군을 격퇴하게 되는 중요한 몇 달간이었다. 그리하여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길은 베를린 진군길이 되었다. 농장에서 일어난 혁명은 곧 타락한다. 돼지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차츰 지배 세력이 되어간다. 한배 강아지들을 악랄한 게슈타포 같은 친위대로 키우는가 하면 헛간 벽에 써놓았던 동물주의 계명은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돼지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한다. 몇 달 전만 해도 동물주의의 슬로건은 두 발 인간 나빠, 네 발 동물 좋아였다. 책이 나온 것은 1945년 8월이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던 그 달이었다. 이처럼 탈고에서 간행까지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출판사를 잡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내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했다. 오웰은 그들의 자기검열에 화가 치밀었다. 직접 출판을 할까도 생각해봤다. 그러던 차에 워버그스 출판사가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전시의 종이 부족으로 출판이 바로 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더 늦어진 편이 오히려 나았다. 마침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었다. 동물농장은 동화가 아니었다. 스탈린이 정치적 역할 모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오웰은 정치 사회적 의도라는 면에서는 윌리엄 템플과 흡사했지만 좀 더 현실주의적이었다. 게다가 하이에크나 포퍼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스탈린과의 전쟁은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세기 사상과 이념에 관한 한 이 싸움은 훨씬 중요했다. 하나의 위대한 자유주의적 상상력이 스탈린과 집단주의와 계획에 의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출간되자마자 정치 사회 소설의 고전이 되었다. 오웰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빅브라더는 복지국가의 무시무시한 독재자였고 시민들은 복지국가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유를 포기했다. 그들은 안전한 울타리를 갖게 되었지만 자유는 상실하고 말았다.
오웰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압제적인 복지국가의 앞잡이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푸근한 거짓 얼굴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새로운 주인인 관료들에게 넘기라고 권유한다. 오웰에게 알레고리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상속권을 팔았듯이 현대의 복지국가 사람들은 안보를 위해 자신의 생활 통제권을 포기한다. 빅브라더에게는 자기 아우를 죽인 카인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다. 여호와가 카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카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성경에는 그렇다,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라는 대답이 암시되어 있다. 오웰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지키는 자다. 카인과 같은 형이 있었으므로 아벨에게는 적이 없었다. 대신 아벨은 자신을 지키는 형의 손에 죽는다. 그러므로 카인의 다른 얼굴인 빅브라더와 같은 보호자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필요 없다고 오웰은 충고한다. 오웰은 빅브라더스 즉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결국 이성적 사고와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내주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빅브라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기분 나쁜 배음을 내는 쌍방향 텔레비전인 텔레스크린이었다. 방송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고 텔레스크린은 고장도 잘 나지 않았다. 텔레스크린은 명백한 세뇌 도구였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쌍방향 기술의 이면 즉 빅브라더의 끊임없는 감시가 시민들의 사적인 자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그것은 안전을 보장하기보다는 개성을 위협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국가는 골드스미스라는 적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적은 보이지도 않았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세뇌당한 시민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뭔가를 의심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날그날의 발표문을 반박할 자료가 없었다.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였다. 빅브라더는 거대한 관료 조직을 이용하는 신문과 공식 기록을 다시 쓰게 해서 모순되는 내용을 모두 제거했다. 우리 시대의 관료들은 마약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말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빅브라더의 수법과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보통 국가, 조국, 애국심을 상징한다. 20세기 중엽 가부장적 태도는 별로 좋은 평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오웰은 아버지보다 좀 더 매력적인 형이라는 인물을 이용했다. 간섭이 심한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형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빅브라더의 전체주의는 벨벳 장갑을 낀 부드러운 가부장제이다. 조지 오웰의 예언, 빅브라더 시대 도래. 1948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출간되자마자 정치-사회 소설의 고전이 되었다. 오웰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빅브라더는 복지국가의 무시무시한 독재자였고 시민들은 복지국가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유를 포기했다. 그들은 안전한 울타리를 갖게 되었지만 자유는 상실하고 말았다. 오웰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압제적인 복지국가의 앞잡이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푸근한 거짓 얼굴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새로운 주인인 관료들에게 넘기라고 권유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끊임없는 감시와 조작,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윈스턴 스미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웰이 묘사한 빅브라더는 단순한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빅브라더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감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오웰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웰은 빅브라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쌍방향 텔레비전인 텔레스크린을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는 텔레스크린 대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의 위치, 행동, 소비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GPS, 개인정보 앱 등을 통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빅브라더의 눈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테러와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개인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시스템 강화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의 남용 가능성, 기업의 데이터 악용, 개인의 자율성 제한 등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다. 빅브라더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도 서슴지 않는다. 오웰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소트폴리스라는 사상 경찰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해킹, 악성 코드 공격,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신용기관 거부, 심지어 신체적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점이 남아있다. 빅브라더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 오웰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미니스트리 오브 트루스라는 진리부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 매체의 편향 보도, 정부의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언론 매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에 의해 언론 매체가 자유롭게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이나 법적 제재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최근에는 증오 발언, 혐오 표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사회 분위기를 저해한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